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살짝 눈이 내렸고요. 날씨는 어제에 비하면 푸근하기까지 느껴지게 할 정도로 조금 기온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가한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늦은 밤 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신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윤 총장은 총장직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과연 법원의 선택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에 제가 했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억지로 만들어낸 징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과 합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원전 수사팀 1월 공중분해 될 것인가?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세간에선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원전 수사팀이 될 것이다. 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과 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밝힌 사유에도 원전 수사팀 해체가 우려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법적 반격에 나선 대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톱 뉴스는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한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법원에 그 건에 대해서 들고 갔다는 겁니다. 불복하겠다. 그리고 당장 집행정지 해달라라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오늘의 톱 뉴스입니다. 주요 장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어젯밤 9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2트랙 이거 부당하다. 대통령이 제가한 거 취소해달라. 1트랙 2트랙은 집행정지 신청해서 내가 바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 합해서 2트랙 행정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23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윤석열 총장을 복귀할지 말지, 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를 결론 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일단 결판 난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며 내세운 명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임기제 보장,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정직 처분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다. 이완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 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게 2달 월급 준다고 회복되겠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건 2달 월급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매우 유심하게 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대목을 유심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급한 필요 때문이다. 바로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제기한 이번 조치는 바로 이 부분인데 1월 검찰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 이 대목 1월 인사 시 수사팀 공중분해가 우려된다. 이거를 명시했다는 겁니다. 이재민 기자. 세간에선 소문이 돌았고 추미애 장관이 원전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거 확인된 거 아닙니다. 윤 총장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세운 명분에 보면 1월에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것이다. 또 이 말은 앞서 여러 수사팀이 공중분해 된 바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정지를 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할 문구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직무 배제 때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정지 2개월로 인한 뭐 월급 2달치 이런 금전적으로 과연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중단하는 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임기제 취지에 위배된다. 그것이 직무 배제 때 다시 복귀를 받아들였다. 행정법원의 인용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걸 같이 기대하는 건데 저희가 좀 얘기가 주목할 건 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보다는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전 수사 등 큰 수사에 검찰총장이 2달간 자리를 비우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검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1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수사팀을 공중 분해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 등이 너무 무리하게 이루어진 배경에 결국은 월성 원전 수사 같은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징계 청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측의 입장이었던 건데 이것을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이 직접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측도 현재의 징계 청구 직무 배제를 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 드러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이미 추미애 장관이 올해 1월에 이제 장관직에 취임해서 4차례 인사를 했죠. 그러면서 앞서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공중 분해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을 공판팀을 사실상 해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1월 달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퇴임하기 전에 만약 인사를 추진한다면 결국 이번에도 지금 현 정부를 겨냥하고 있는 수사팀들을 해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손해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긴급하게 다시 복귀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데 윤 총장이 대통령이 제기한 사안에 불복하겠다, 취소해달라, 집행정지 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서 밝힌 대목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지금 이렇게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가로 열고 원전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다. 가로 닫고 또 가로 열고 수사팀 해체하려는 거다. 가로 닫고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재명 기자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다음 주에요. 23일 관측은 법원이 23일쯤이면 일단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에는 법원이 윤 총장을 총장직에 또다시 복귀를 시킬까요? 아닐까요? 지난번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갑작스런 그러한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그때 뭐 법조인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저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했고 아마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만에 총장으로 다시 직위에 복귀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좀 다른 점은 있죠. 정지 2개월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법무부에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다듬어서 더 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약간 해임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어떤 직무배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배제하고 무력화시키는 인사전횡이다. 그래서 거의 뭐 100%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정지 2개월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징계 사유 중에서 일부라도 좀 인정되면 정지 2개월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 손을 안 들어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것은 대통령이 제거한 거거든요. 네. 전에 추미애 장관이 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 재판부에 좀 부담이 갈 수 있겠죠. 네. 대통령이 제거한 사안이라서. 재판부도 좀 부담을 받습니까? 이런 건에? 부담을 받겠죠. 전 사건은 이제 장관의 어떤 선이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통치자인 대통령이 제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판사 입장도 사실은 엄중하게 보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 사건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징계 사유를 봤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징계 사유를 이렇게 법무부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 집행기관, 법 사무기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국의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해서 정지 2개월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투를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갖추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전에 방송에서도 윤석열 총장 손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좀 전과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징계 사유를 보니까 아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유리한 판고를 갈 가능성이 크다. 집행정지 국면에서 윤 총장이 유리하다. 네, 저는 이제 다시 그 징계 사유를 보고 나서 약간 판단이 저희 의견이 좀 달라졌어요. 김광상 변호사님의 전망이 지난번에 맞았는데 이번에도 적중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같은 불복 소송,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이 어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윤 총장의 불복 소송을 두고 우리랑은 상관없다. 저거 추 장관을 향해서 한 소송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윤 총장은 무슨 소리냐? 대통령을 향한 소송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또 저희 기자들이 그걸 물었죠.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청와대는 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윤 총장 측은 굳이 아니다, 대통령이 맞다 라고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6가지의 징계 사유 또 중간에 드러났습니다만은 그거 하나가 사실은 실체적 증거에 기반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말하자면 그냥 추정과 판단 이래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계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징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최소화하는, 즉 대통령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만 실효성을 갖기 때문에 네.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분도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 말대로 정무적 판단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 이것은 대통령이 제가 한 것으로 발생된 소송이니까 대통령과의 소송이지 뭐 중간에 절차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해고에 대한 소송이 피해자가 노동자가 부장한테 합니까? 사장한테 하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정확하게 윤 총장은 대든다라는 차원보다는 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대통령과의 소송이 맞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굳이 그런 논쟁이 될 만한 거리를 청와대가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뭐 그것은 사실 그대로 대통령이 제가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해도 나는 된다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 지난번에 청와대는 재가를 하면서 대통령에게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했을 때 재량이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윤 총장의 이번 소송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청와대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전혀 다르게 그냥 독자적으로 따로 노는 그런 법무부 장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추 장관이 줄기차게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휘랍시고는 뭐 하면서 제 명을 거역했다 등에 대한 본인의 상급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럼 추미애 장관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당연히 가장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들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을 청와대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면 이 국정의 혼란한 난맥상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했던 책임, 흔히 말한 직무유기의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추윤 갈등에 대한 일단락을 짓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하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월성 원전에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 월성 원전에 관련된 수사의 핵심은 뭡니까? 법과 절차, 원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깡그리 무너뜨린 채 신내림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던 건지 누군가의 의지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법적인 요소들이 들어갔다고 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행사해 왔던 대통령 권력을 불리한 지점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세간 혹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에 직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추미애 장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과정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도 국민 앞에 밝히면서 이 문제에 끝까지 임해야 되는 것이 그나마 정당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으셨듯이 야당에서는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와서 발 빼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군요. 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소송의 명분에도 적기 했듯이 추미애 장관은 지금 휴가 중인데 휴가 갔다 돌아와서 검찰 인사를 다 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타깃은 원전 수사팀이 될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없는 2달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원전 수사 라인 바뀌나? 월정 원전 수사 이제 겨우 공무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공무원 2명 구속만 해도 그래요. 지난번 윤 총장이 직무 배제돼서 공무원 2명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총장이 승인을 못 받고 공전했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이 다시 복귀하면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면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윤 총장이 지금 이번 징계로 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남관 대행이 얼마나 잘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추 장관이 내년 1월 사퇴 전에 검찰의 정기 인사는 하고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조남관 차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원전 수사 라인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원전 수사팀을 이제 와서 바꾸면 이 수사가 잘 됩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 측도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제가 복귀하겠다고 얘기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중요한 사건들, 대표적으로 이제 월성 원전 사건을 스스로 들었죠. 이런 사건들이 중단에 포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자신이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퇴하는 장관이 보통 인사를 하고 사퇴하진 않잖아요. 매우 드문 경우겠죠. 예. 그렇다면 매우 드문 경우인데 어쨌든 검사의 인사도 마지막 최종 승인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봐야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 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인사를 하면서 이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팀들, 조국 전 장관 가족 사건의 공판팀들을 해체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이제 검찰에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일단 대전지검에서 지금 월성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팀을 해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조남관 차장이 앞으로 2달간 윤석열 총장의 권한 대행을 맡게 되겠죠. 수사를 지휘할 텐데 조남관 차장을 보더라도 이미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거 아니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건 이후에 스스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배제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징계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징계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리고 나서 판사 성향 문건에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했던 대검 감찰부를 오히려 서울고검에 조사를 해라. 그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편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조남관 차장도 이번 인사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전 수사팀도 수사팀이지만 그 사건을 진두지휘할 차장 자체를 바꾸게 되면 결국은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측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사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정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이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수사팀을 해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봐야겠으나 결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국면이 갈지는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정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통상 사퇴할 장관은 인사를 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뒤에 올 후임 장관에게 인사를 맡기는 경우가 관례적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진짜 인사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 없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총장이 이 조남관 차장을 만났습니다. 징계되기 직전 마지막 출근길 저녁이죠.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이 독대를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사진으로 포착이 된 건데, 자, 여러 명 검사들과 함께 만났다라는 건데 왜 윤 총장은 이 조남관 차관을 그날 밤 만났던 걸까요? 그제 16일 저녁 6시 40분 서초구 한 식당에서 윤 총장이 조남관 차장과 2시간여 저녁 식사, 총장 직무대행 당시 직무배제 제고해달라며 추 장관에게 공개 요구했던 인물, 재판부 문건 감찰부 압수수색 위법 여부 조사를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원전 수사팀이 해체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윤 총장의 우려인 거는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 조남관 차장과 만나서 자, 통상 내가 직무 배제되니까 내일부터 징계되니까 검찰 조직 잘 이끌어달라, 이런 덕담은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거 말고 2시간 동안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무슨 당부를 했을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저녁을 먹었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같이 대검에 있잖아요. 그러면 대검에 낮에 조남검찰을 불러가지고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러면서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배제되면서 저녁을 먹자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남관 차장이 총무 집행에 관한 배제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제거해달라 이런 추 장관에게 공개 요구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냥 그만두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녁까지 먹은 것은 앞으로 윤석열 총장을 대신해서 지금 검찰을 이끌어갈 사람이 조남관 차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두루 잘 수습을 해달라고 할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전 수사랄지 현재 검찰의 어떤 현안 수사, 라임 옵티머스 이런 얘기도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조 차장에게 조 차장, 이제 네가 윤석열이다. 원전 수사팀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노골적으로 그런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고 어떤 뉘앙스적인 얘기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조남관 차장의 어떤 이제까지 행동을 쭉 보면 본인 자체가 그렇게 권력의 어떤 지향적이고 그런 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소신 있게 잘 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남관 차장 체제로 이대로 가기에는 지금 여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원전 수사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조남관 차장이 대행을 하게 되면 원전 수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여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측면이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찰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검찰의 지금 핵심 현안, 또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이런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찌질하다, 그만 물러나라, 총공세를 가했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부드러운 듯 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인데요.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이러다가 결국 저는 자멸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거를 또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 볼 시기가 아니고 이후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도리어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김영주 전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무서운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표현해 보면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대통령의 그런 열망과 함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그렇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일면적으로 보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아직도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여론조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이 말하자면 국민들이 봤을 때 더 정당한가는
많은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라든지 윤 총장과 추 장관 중에 누가 더 잘하고 있냐, 잘못하고 있냐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응집력이나 로열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강기정 수석도 어쨌든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싸움인데 임명관자인 대통령과의 싸움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라 하는 것은 아까 청와대 대응하고 다른 거도 청와대는 굳이 대통령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당과 전 강 수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것은 대통령과의 싸움이 맞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당의 비대위원은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알고 보면 무서운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국민 앞에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남용하게 되는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땠는지 지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들이 많다는 것 아마 촛불 정신을 토대로 탄생했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으로 끝끝내 가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과연 대통령이랑 한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여권 인사들과 청와대에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과 한판 하겠다는 거냐?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묻기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 이렇게까지 찍어내려 하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또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야?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존경하고 힘을 실어서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응원했지만 벌써 집권 후반기에 이르러서 부동산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을 때 국민들이 제발 이러지 말고 제대로 가라고 하는 목소리에 맞서 싸우려는 정권과 그 국민의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끝은 결국 국민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지금쯤 되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끝끝내 지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훨씬 준엄하게 무서워해야 되는 최종적인 그 권력은 국민의 권력임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법무부가 징계 위에 징계 결정 사유가 될 수 있는 징계 요지, 심의 요지문을 공개했는데 그 징계 사유가 상당히 지금 논란입니다.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추정이 대부분 법조계에서는 이거 약간 그 궁예, 태조왕건 드라마에 나왔던 궁예의 어떤 관심법 징계다라고 한 조간신문은 인터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판사 관련 문건입니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이 판사를 사찰했다라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문건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판사에 대해서 이 판사는 대학 시절 시위 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 참모총장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판사의 어떤 판결에 대한 사실적인 기재 내용인데 이걸 갖고 이 문구를 갖고 징계위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징계위에서는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이걸 쓴 이유는 군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대학교 때 시위 전력이 있어서 채용하지 않았는데 시위 전력자 편을 들었다라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쓴 이유가 저 판사가 시위 전력자 편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징계위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에 적합하다라고까지 징계위는 해석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사건 감찰 수사 방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징계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2013년 국정원 대학교를 수사하던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 결과만 알려주고 명명백백히 밝혀라 라고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왜 안 그랬냐?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과거 윤 총장은 안 그랬을 것이다. 라며 윤 총장은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역시 추정으로 징계 근거를
기재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쯤 되면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어떤 징계심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도 했고 지금 변호사, 대표 변호사시잖아요. 어떤 징계 사유가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게 심의 요지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징계 결정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표현들이 지금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의 결정문을 보고 제가 그 보는 순간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이게 궁예 관심법이네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신문과 돌직구에서 궁예 관심법이라는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읽어본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관심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심법을 여기에 적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관심법이라는 게 그 궁예가 예전에 근거는 없지만 내가 볼 때 그렇다라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우리나라 거죠. 법에는 이제 관심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다. 없는데 궁예가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가 어떤 증거나 어떤 사실관계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미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너 나를 배반하려고 했지. 그래서 아니다고 하면 이거 거짓말을 하네 처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을 비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은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번 적어봐요. 그 검찰이 작성 문건 중에서 원고 승소한 판결을 이렇게 했다고 써놨는데 그걸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그럼 저 내용 봐가지고 사실은 검찰이 좌익 판사라는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저 판사를 좌익 판사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징계위원 생각을 가지고 징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까도 처음에 가처분 신청 정직과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징계 사유를 보고 제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징계 사유가 적당하냐 적당하지 않느냐를 심리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서 그냥 절차 위배로 가서 그냥 무효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절차 위배의 측면이 너무나 많아서 이 부분에서 아마 법원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그 피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법무부에서 징계를 청구하잖아요. 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기를 재가를 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법원에서 절차 위법이 있다고 할지 아니면 징계 사유가 이거 문제된다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징계위에서 책임져야 해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결과를 보면 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정직과 관련해서 가처분의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느냐 아니면 법무부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난 법적인 변곡점도 되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변곡점도 되지만 현 정부와 윤석열 총장 관계에 있어서도 향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판단을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이 법무부가 공개한 건 맞는데 국회에 전체 징계위의 징계 사유 전문은 아니다라는 것, 요지문이다라는 건데 김광삼 변호사님은 방금 개인견해로 검찰이 판사에 대해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갖다 징계위가 이건 학생운동 지지 좌익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검사들이 이렇게 쓴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징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제기해 주셨고 여러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장. 이재명 기자,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례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징계 혐의를 이른바 유죄로 인정하려면 징계위가 무엇 때문에 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기될 줄 알았는데 지금 공개된 일부의 문건 상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 근거가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번에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제를 했지만 역시 우리가 전체 징계 결정문을 본 건 아니다. 그렇게 요지만을 봤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요지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어쨌든 징계라고 하는 건 법규를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령이든 아니면 규정이든 이걸 위반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법규 규정이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보신 한동훈 수사 및 감찰 방해만 하더라도 과거에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이 당시 그때 윤석열 총장이었다면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그때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받는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식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렇게 말했을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가 지금 징계 결정문에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윤 총장이 나를 제외하고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말을 안 했다고 한동훈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징계에는 본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사 방해, 감찰 방해에 대해서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런 징계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법규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 그러니 징계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다른 이유를 댔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내용이 왜 징계 결정문에 포함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조금 전에 봤던 판사 성향 문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판사 성향 문건 관련해서 징계 결정문에 포함된 거는 거의 판사 성향 문건 해설서를 써놓은 거죠. 판사 성향 문건에는 이렇게 판결을 했다 그랬더니 이 판결을 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자익 판사가 아니냐 혹은 뭐 전교조를 지지하는 판사가 아니냐라고 또 한 번 징계가 해석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어떤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를 가지고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하고 논리적인가?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성이고 정당성이냐? 이런 근본적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 결정문 자체가 조금 전에 김관태 변호사도 나중에 지금 법원에서 조금만 있다 취소 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단할 텐데 거기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광산, 이재명 두 분은 이 징계 사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소위 관심법 논란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징계 사유 중에 하나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징계위는 이번 문건에서 자,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근거로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써놨을까요? 역시 일부분 문건이지만 정치 중립 훼손과 관련해서 징계위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윤 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8월 이후에 본인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치 출마할 거냐라는 말에 국감장에서 그 말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을 미뤄봤을 때 정치적 중립 훼손이 된다라고 판단했고요. 윤 총장 측은 언론사가 자체 판단으로 한 조사에 어떻게 일일이 관여하지 않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의 지금 들을 이 발언에 대해서 왜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느냐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징계한 결과가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마치거나 정치하시거나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방법에는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왔고 급기야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일단 김영주 의원님 윤 총장이 국감 때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셈인데 이 문건에서는 적어도 뭔가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어떤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총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그 답변할 때 퇴임 후에 개나 키우면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나마도 한 공인으로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 입장에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뭔가 국민들이 필요하면 뭐라도 하겠습니다라는 어쩔 수 없이 김도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과거 같으면 이게 국민들에게 이런 정치 공세가 통해요. 언론이 막혀 있고 언로가 막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가 저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 상황은 저 시간에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맥락이라고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인이 하기 싫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정치 참여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가 되려면 나름대로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나 좀 이름 넣어주세요. 이런 증거라도 갖고 오면 또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사,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나를 넣고 말고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넣지 마라, 넣은 거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가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사실은 공무적인 의미에서 한 2년 동안, 퇴임 이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 만약에 윤 총장이 거치해서 오히려 윤리적인 문제가 될지언정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연가를 했던 추미애 장관이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추 장관은 어떤 입장과 답변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조금 전 장면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연가를 냈다가 오늘 법무부로 출근하는 모습인데 기자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추 장관이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 전에 포착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징계서 내용을 본 검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검사 내부에서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다는 논리가 탄탄했을 것이다. 논리가 고등학생 수준이다. 법무부 징계위원들이 작성한 문건이 맞는지 눈을 의심했다라는 반응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체적 확인 사실이 아닌 추정과 과정을 전제로 판단했다는 건데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어떻게 허접한 이유를 댈 수 있는가라고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굳이 야당의 시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그리고 야당 쪽에 기울어져서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들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선했던 검찰의 수많은 인사들까지도 나서서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선 검사들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고 오죽하면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그리고 전직 정부에 몸을 담았던 검찰총장들까지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징계위원회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앞서 우리가 봤던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 지점만큼은 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거를 집어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윤석열 총장의 발언 몇 마디를 봤을 뿐 아니 윤석열 총장이 SNS를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냅니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한데 그 검찰총장을 진두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일선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쓰고 있는 SNS의 글을 보십시오. 그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장관이 쏟아냈던 SNS의 글을 보십시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 여론조사에 내 이름 빠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 추미애 장관이 그럼 다음 인물은 뭐지? 서울시장?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하고 나서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피토하면서 얘기했으면 윤 총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일말의 근거라도 될 텐데 현 정부를 향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그 내로남불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왜 징계위원회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결정들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논리적 근거가 참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김병민 비대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아니,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어디 갔느냐라고 반박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랬잖아요. 내 명을 따른다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검찰총장의 손발 다 묶어놓고 인사권 누가 진두지휘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정직되고 난 다음에 그 대행을 조남관 차장이 하게 되는데 조남관 차장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에게 우호적인 모습 안 보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자 조남관도 이제 교체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민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는 어떻게 봤을까요? 많이 조간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추문이다. 추한 문장이다.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러운 풍문, 뭐 어쨌거나 저걸 짜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했다. 법조인들 전체 낙 부끄럽게 만드시느라 고생을 했다. 라는 의견을 자 이건 민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재철 징계위원 겸 증인 겸에게 이런 비판이 후배들은 가하고 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심 국장은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그냥 원균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이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음을 이렇게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2027년 12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공소시효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다. 지옥문은 이미 열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상갓집 항명 사건 특수통 후배들에게는 그는 전임 반부패 부장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한동훈보다 잘할 수 있어 나랑 잘해보자라고 심재철 국장이 말했다. 웬만한 초등학생도 그렇게까지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라고 김유철 원주지청장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사들은 도대체 심재철 국장이 진술서로 어떤 내용을 썼는지 정말로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한 것이 맞는지 그 진술서 원본을 공개하라라고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심재철, 김관정, 이정은 세 분이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하라.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겨냥하여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학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심재철 국장을 향한 어떤 공개적인 비판들, 특히 들끓는 진술서를 공개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끈끈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사건에 대하여 왜 기소를 할 때 도박죄만 하고 횡령죄는 하지 않았나 이런 데까지 그것을 빗대가지고 이건 3도 수군 통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냥 원군이다, 모함꾼이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어떻게 후배들이 보는 자리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또 실제로 검사로서 했던 행적, 기소한 사실에 있어서의 치명적 실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분석했고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판사 문건 유출 사건의 경위로부터 또 실제적으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의 행적 자체가 실제로 후배들한테 전혀 기감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요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그 논쟁은 진술서인데 현재까지 알려지기만 했을 뿐 윤 총장이 조폭 두목 같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심재철 국장이 진술서에 주장을 했다라고 전해지고만 있기 때문에 지금 후배 검사들이 볼 때는 그 진술서 공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국장도 진술서를 쓸 때는 자기 진술서가 공개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게 살아있는 권리를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고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또 어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런 진술 자체가 결과적으로 징계에서 정지 2개월이 나오다 보니까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검사들이 지난번 직무배제 때도 그렇고요.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겁없고 용감했는지 그런 적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검사들은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럼 나 더러워서 검사 안 된다 하고 사표를 던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대부분 사표 던지지 않아요. 그냥 검사직 유지하면서 자기 의견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심재철 국장에 대해서는 사회 악이다. 아니면 우리가 역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균, 이완용 아닙니까? 근데 원균에 빗대어서 또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상당히 저 부분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약간 소름이 끼쳤다고 할까? 2027년 12월 15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부분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감 시한인데 지금 만약에 죄가 된다고 한다면 심재철 국장의 이러한 것들이 직권남용 형사죄가 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잘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2027년 12월 15일이라고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검사들의 어떤 분개가 굉장히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잘 인사이동 2번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1월에 취임해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친여 성향 아니면 친추미애 라인으로 다 인사를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 징계건이 터지면서 보니까 추미애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추미애 장관은 전에 SNS를 보면 이게 커밍아웃 한 거죠. 근데 커밍아웃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이게. 그러면 1월 정기 인사 또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채워야 하는데 채울 사람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검사들이 계속 분개하는 게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이랄지 김광경 동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징계회에 참석했던 이제 신성씨 대검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핵심 라인인데 이분들 검찰의 어떤 지도 고위직으로 끌고 가서 산산조각이 난 이 검찰을 과연 수습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 리더십이 완전 붕괴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게 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빨리 다음 주에 전격적으로 아까 좀 부담 가질 거다라고 했지만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지난번 일주일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은 조금 길어질 거라 예상을 많이 하는데 집행정지 신청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아니 다툼이 있으면 거의 정지 결정이 나요. 대부분이 다른 변호사는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다툼 있는 사건에서는 다 집행정지에 나왔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상징적 지위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도 얘기했어요. 법원에서는 이거 자체를 어떤 정치적이나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어떤 증거와 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해줘야 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해줘야 돼요. 신속하게 하라. 네. 그게 법원의 임무고 사명이라고 봅니다. 네. 판사 배정은 요즘에 컴퓨터로 합니까? 전자로 하죠. 전자로 하죠. 전자로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공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실생활과 관련돼서 어쩌면 윤 총장 이슈만큼 더 중요한 뉴스는 사실 바로 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나흘째 입원을 기다리다가 결국 숨진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도 1000명이 넘는 106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60대 확진자 A씨가 서울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대기하다가 숨졌습니다.
확진 판정 사흘 만에 무증상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앞으로 다시 못 읽었어요. 네. 자,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확진 당시 무증상 환자였다는 겁니다. 고혈압이야 약 먹으면 평소에 되는 거고, 고열이나 뭐 기침이나 가래나 오한, 근육통 같은 증상이 일체 없었다. 무증상, 멀쩡했다. 확진된 지 4일 만에 그런데 돌연 숨졌다. 미스테리입니다. 다만 지난 14일부터 증세가 악화됐던 게 있습니다. A씨가 14일 보건소에게 피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심하다라고 이상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보건소는 서울시에 2차례나 긴급 병상 배정을 요청했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다. 결국 그날 입원을 못한 A씨는 15일 새벽 1시경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던 격리 치료를 받던 아내와 통화를 합니다. 여보, 내가 몸이 많이 아파 라고 15일 새벽 1시에 통화를 했고, 아내가 당일 아침에 남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연락되던 양반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119가 가서 보니까 남편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사실 큰 뉴스입니다. 무증상이던 환자가 사흘 만에 피가래가 나온다라고 증사와 아픔을 보건소에게 호소했는데, 보건소가 서울시청에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2차례나 병상을 요청했지만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결국 숨졌다라는 대목입니다. 이 환자는 무증상 확진자였다는 겁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건소 기록에 보면 서울시 병상 배정이 지연됐는데 당일 관내 이상 대상한 확진자가 30명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일 날 정치일 때 배정을 못 받은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14일 날 이분이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긴급 병상 배정 요청을 했어요. 그거는 배정이 안 되는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가격리 혼자 자가격리 하고 계셨지만 잘 버텨주시길 기다렸는데 13일 일요일 날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14일날 갑자기 악화되셨어요. 김병현 박사님, 이 뉴스를 두고 많은 분들은 만약에 내가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무증상이었다가 이런 증세가 발현되면 내가 병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즉각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걱정이 당연히 들 것 같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즉각적으로 이분이 병상 배정이 안 됐다는 거. 보건소가 2차례 당국에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만 보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창기 무증상 감염이었는데 처음에 배정을 받지 못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경증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확진이 되게 됐을 경우는 중증 환자부터 병상을 배정하고 여기에 대한 후순위를 밀리게 될 가능성들이 있게 되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갑자기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긴급하게 경증에서 중증으로 옮겨가고 고통을 호소할 때 신속하게 중증 병상으로 이송시키고 여기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안타까운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언제 나의 일이, 언제 우리 가족의 일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질 겁니다. 이때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건 국민들께 안심을 시킬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이 중증 의료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병상 확보 등 체계의 만전에 기할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30일 정경질병관리청장이 이미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1 확진자가 1000명에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이 중증 병동 등 우리 의료 체계 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어 왔는데, 과연 11월 30일 그 이후로 있었던 골든타임 동안 우리 정부가 제때 제대로 된 준비와 역할을 다했는가, 이런 지적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의 모든 역량들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쉽게 끝나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병상 확보 등 의료 지원 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냐라는 점을 우려했는데, 정부는 의료 체계 한계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현재 저희의 역학조사 체계와 경상 의료 체계 자체가 아직 완전한 한계 상황으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버틸 여력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이 2.5단계 조치했던 결과들이 한 주말 정도부터 나타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라서 이 상태에서 막아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아직 의료체계 상황, 한계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기자, 방금 같은 상황 왜 벌어진 겁니까? 의료체계 상황, 한계 상황이 아니라면서 보건소가 2차례나 요청했는데 왜 즉각적으로 병상 배정이 안 된 거고 결국 다음 날 돌아가시게 된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지금 딱 하나 남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과연 의료체계가 이들을 다 수용할 만큼의 여력이 되느냐,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도 봤지만 경기도에서 목포까지 환자를 이송해야 될 정도로 수도권의 의료체계는 거의 포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익명검사를 하면서 수도권 선별 검사소에서 익명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숨은 감염자를 많이 찾아내는 건 좋은 건데 그 많은 환자들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근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좀 본 사례처럼 처음에는 무증상일 경우에는 이제 집에 대기하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과연 병상에 나올 수 있느냐, 설령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료진이라든지 장비가 같이 동원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글쎄 방역당국에서 아직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근본적인 좀 걱정이 드는 거고, 지금 조금 전 방역당국에서는 5단계가 주말쯤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도 1000명이 넘어섰죠. 과연 그 1000명이 넘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과연 줄어든다는 게 900명이 되면 800명이 되면 그게 과연 줄어든 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과연 800명, 900명이면 과연 통제 가능한 건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방역당국이 너무 지금 안이하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근본적인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60대 무증상 확진자가 왜 돌연 사망했을까? 안타까운 일인데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확진 당시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그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여서 전형적인 돌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보검이라든지 또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바입니다. 새해에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까? 오늘 한 언론사는 신문지면 1면에 30개국이 새해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EU의 집행위원장, 영국은 12월 8일부터, 캐나다는 12월 14일부터, 이스라엘은 12월 19일부터, EU는 12월 27일부터 30개국이 올해 적어도 새해에는 백신을 접종 시작했다. 영국은 2억 3,700만 회분의 백신을, 캐나다는 2억 1,000만 회분의 백신을, 이스라엘은 1,400만 회분의 백신을, EU는 10억 6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인구수 영국은 6,800만, 캐나다는 3,800만, 이스라엘은 900만, EU는 4억 5천만 명.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는요, 김영주 의원님. 네. 새해에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000명분? 뭐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1000만 명? 1000만 명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라도, 조속히 들어와서 내년 2, 3월 중에는 맞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어떤 4천만 명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빨리 소위 리갈 바인드, 법적 효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구매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완료가 되기를, 계약이 만료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가 인구가 3,700만 명밖에 안 하는데 적군요. 결국 4억 회 정도의 물량을 확보해서 내년 9월까지는 충분히, 지금 현재 확보한 것만 해도 한 2억 인분, 즉 그러니까 인구 대비 6배, 7배 되는 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그 확보의 전략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때인 경우에 어느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확보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이 확보된 경우에 캐나다의 정책은 뭡니까?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고 기껏해야 10조 뭐 이렇게 되는데 확보해 놓고 우리 인구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만약 캐나다로 보면 3을 해도 한 1억 개 정도면 되거든요. 나머지 3억 개 정도는 저개발 국가에 기여하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멋지네요. 아니 그럼 김영주 의원님 30개국이 저렇게 백신 구하는 동안 캐나다는 3,8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억 1천만 회분을 구해서 인구의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8배, 8배, 가까이 7배, 가는데 8배 백신을 구하는 동안 또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정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설이 좋으니까 한국에서 많은 양의 대량 생산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러한 한국에서 생산되는 것조차도 이미 입도 선매 미리 다 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우리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한 개도 우리 마음대로 다른 뭐 우리가 추후 말하자면 그 사람들과의 논의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예산을 빨리 줘서 그야말로 어떤 뒷거래라도 해서 선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역들을 빨리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뒷거래라도 해서 확보하려는 그 긴급성이 중요하다. 다른 데보다 우리가 먼저 해달라 했을 땐 돈이라도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한테 줄 필요가 있고 그건 국회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모든 포격이 정부한테 온다라고 하는 공포감, 공무원들의 공포감. 그런 것들을 정권이나 대통령이 그런 건 문책하지 않겠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감수하고 맞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게 우선순위. 빨리 1,000만 병분이라도 누구한테 먼저 맞을 것인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스케줄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확진 판정, 7일간 자가격리 원격 직무. 문제는 확진 전 약 일주일 동안 EU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유럽 정상 대부분과 접촉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안토니오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등 자가격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비상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촬영하면서 직원들을 결국 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의 이 행동이 오히려 박수를 일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are creating thousands of jobs. I don't ever want to see it again. Ever. And if you don't do it, you're fired. And I see you do it again, you're gone. And anyone on this crew does it. No apologies. You can tell it to the people that are losing their homes because our industry is shut down. That's what I sleep with every night. We are not shutting this movie down. 김광삼 변호사님, 제가 미션 임파서블 1부터 다 봤는데 영화에서도 톰 크루즈가 저렇게까지 화내진 않았는데 거학을 맞서면서도 욕까지 섞어가면서 막 화를 내고 결국은 직원 몇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안 지켰다라는 이유 때문인 거죠? 그냥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네. 많이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연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 의견이 다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수했다고 그래서 해고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런데 저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더 비평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좀 굉장히 안이해져 있고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식당 가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마스크를 일단 쓰고 먹을 때만 벗고 그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이 얘기할 때는 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그걸 지키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만연해 있는데 톰 크루즈의 저런 행동 자체는 물론 뭐 자기가 제작하는 영화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저런 걸 좀 상기시키면서 결국 뭐 가장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게 또 영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저런 말 자체가 사실은 경종을 울리기 때문에 저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2명입니다. 만나보시죠.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보아 씨가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 하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성추행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수사를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오 시장이 사퇴를 했는데 검찰이 추가 성추행 단서를 포착했다.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고 오늘 오 시장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 시장의 사퇴 당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삼전 사기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조선일보 보도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가방 사줄까라고 오 전 시장이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부산지검에서 오늘 해당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다라고 입장을 냈다는 점 정정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검찰에게 적발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그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는 거군요. 예, 내용이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될 건데요. 우리 모두가 지켜봤던 조금 전 기자회견의 영상 언제적 얘기입니까? 총선이 끝났던 4월 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와 있는데 과연 검찰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이 심각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진행했다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수사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은 입을 열면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 속에서 여권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에 대한 검찰력이 보다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데에서는 단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절차들이 진행됐더만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상황을 겪었던 피해자 입장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좀 정리할 수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다시 한번 오거돈 전 시장으로 인했던 왜 선거가 치르게 됐는지 이 문제에 똑똑하게 국민들께 각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프린 보아 씨가 마약류의 일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라는 것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밀반입 혐의인데 검찰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제 소속사에서는 일본 지사 직원 A씨를 통해 신고 없이 국내 직원 명의의 반입 시도 의혹이다라고 설명했고 무역 통관 업무 등에서 지식이 없던 국외 지사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다. 보아가 수면제 복용 부작용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직원이 일본 병원에서 약품을 수령 후에 발송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말한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통관 업무에 대한 부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저 해명이 또 그렇게 또 막 맞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아가 이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성장 호르몬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하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뭐 처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죠. 뭐 구토랄지 오한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만약에 뭐 한국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약을 좀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수면제와 처방 자체는 사실은 병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량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다량은 처방 못 해요. 그렇죠. 왜냐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미 이제 전에 처방을 받던 걸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리 처방한 걸 가지고 와서 통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약이나 뭐 일본의 약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서 수면제를 다시 들어왔을까? 물론 통관에 대해서 알았다 하면 뭐 신고했겠죠. 그럼 신고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무지해서 통관 절차를 안 밟은 것이냐? 그건 좀 의문이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해명을 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이렇게 지나가는군요. 주말 코로나가 연일 1000명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말 고비입니다.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 다들 아시죠?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궁예도 울고 갈 관심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할 테니 지금 라방으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